안녕하세요. 저기 ESR 캔달 스퀘어 리츠 배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지난 7, 8년 동안 이제 몸담고 있는 물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간략한 제 경험하고요.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 급변하고 있는 시장 환경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좀 리캡 해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먼저 2022년 정말 커다란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물류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물류부동산 시장이 기관들의 시장으로 태동 발전하게 된 지난 7, 8년간의 얘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시장을 이해하는데 과거의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물류부동산을 처음 개발하게 된 시점이 2015년입니다. 국내 자본은 물론 해외 기관 투자가들의 존재도 큰 의미가 없는 시점이었고 지금이야 캔달 스퀘어가 저희가 약 한 연면적 120만 평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또 역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신속하게 자본을 투입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2015년 당시 기관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측면은 그 규모나 질에서 전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류부동산에 대한 자산 평가 및 시장 조사 자체가 되질 않아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선순위 대출 받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이게 이제 결국 단순한 이유인데 평가 및 시장 조사라는 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발 사례, 거래 사례, 임대 사례 등이 잡혀져야지 결과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시장 데이터가 전무한 거죠. 당시 저는 그 라살 인베스트먼트라는 부동산 사모펀드에 있었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가 이제 에쿼티를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이제 딜팀에서 토지를 물어오면 결국 본사에서 물어보는 핵심은 니들의 구체적인 인베스트먼트 디시스가 뭐냐 는 거였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투자 기관에서의 인베스트먼트 디시스를 구축하려면 현재 시장의 현황, 경쟁사들의 진출입 등이 다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전무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산을 이제 막 목도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물리 공간이 필수적이고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죠. 현재 그 공간의 절대적인 규모 및 운용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결국 이제 구체적인 시장 수치들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말 그대로 거대 담론을 제시한 것이었고 다행히도 본사에서는 일본에서 성공 사례를 이제 근거로 저에게 투자 승인을 내준 것이었죠. 다른 외국계 투자 기관들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성자적인 마인드도 있었겠지만 또 저희가 그냥 딜팀으로 봤을 때 이게 승인이 정말 쉬운 부분이었을까라는 지금 의구심도 현재까지도 많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현재까지 유효한 두 가지 사실이 포착이 돼요. 그 절대 규모 및 효율성이라는 요인인데요. 길게 보면은 7, 8년간이고요. 짧게는 지난 3, 4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활발했던 물류부동산의 개발은 연간 약 한 17%에서 25% 정도 성장하고 있는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수치이기는 해요.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물류창고는 오프라인 매장과 같이 필수적인 공간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이제 현 시점 생각해 보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률이 이전의 20%대가 아닌 보다 완만한 추세로 돌아섰다고 해서 앞으로의 물류창고가 과잉 공급 페이즈로 들어설 것인가? 현재까지의 창고 공간 확산은 전자상거래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모든 중간재 소비재 유통에 필수적이었던 절대적인 물류 공간 자체가 기존의 기간 등급으로는 제공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또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던 공간은 당시 기억하기로는 아무리 커도 500평에서 1000평 규모의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 또 분산되어 있는 프래그멘트 공간을 통한 유통 및 물류였기 때문에 그 비용과 재고 관리의 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졌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현재까지의 물류 공간의 공급은 크게 보면은 전자상거래 성장을 뒷받침하고 두 번째는 기존 분산되고 노후화되어 있는 공간의 대규모 통합
및 이전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개의 축이 같이 견인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 같아요. 그 현재 공급량에 잠시 보자면 지난 3, 4년간은 제 기억으로는 한 50만 평에서 60만 평 연평균 적어도 수도권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집중포화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쌓이면서 22년, 23년에는 인가 수치만 보자면 그 5, 60만 평의 2배 이상 달하는 물량들이 원래 이제 그 시장으로 진입되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간략하게 2022년 전까지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2022년도로 다시 와 보면 현재 반년이 지난 시점에 왜 물류부동산 시장 전체가 커다란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그리고 저희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부동산이 마찬가지지만 산업, 소득, 그리고 자본시장 요인들 세 가지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동산 자산들이 지원하고 있는 기초산업, 배후산업, 즉 전자상거래 시장 및 리테일 산업군이 되겠죠. 그럼 현 시점 해당 산업군은 어떠냐? 이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시장에 있으면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거는 코비드 시대 안에서 급성장 이후에 전자상거래 시장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그 성장률이 이제 보다 더뎌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소비 시장은 역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실질 소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돈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또 역시 주춤해질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패턴들이 물류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쁜 것이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확산 규모에도 못 미치는 규모의 물량이 공급되었고, 또한 공간의 이전 및 통폐합이라는 두 번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양의 공급이 지금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에, 즉 쇼티지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견인 요인에 모두 발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 공급에 대한 수요는 당장의 산업 성장세와는 별도로 계속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마침 이제 지난주에 저희 회사 기업 홍보 때문에 싱가포르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글로벌 부동산 장기 투자 기관들, 롱펀드라고 하죠. 만나서 이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아마존 관련 질문이었어요. 아마존이 현재 물류 창고를 과잉 확보했다. 즉 흔히 말하는 오버 커미트먼트 이슈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직접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향후 커미트를 공간에 대한 확보가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 다 거의 취소가 되었죠. 결국은 이제 글로벌 투자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글로벌 테마가 한국에도 결국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느냐. 짧은 대답은 노예요. 미국과 한국이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퍼 캐피타 가용 물류 공간 1인당 확보할 수 있는 물류 공간과 한국의 퍼 캐피타 가용 물류 공간은 2020년 기준 약 7배 수준의 스프레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 보더라도 6배는 되겠죠. 아직도 그 격차가 매우 큽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산업 및 공간 효율화를 위한 후발주자의 캐칭업이 한국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신규 수요에 대한 공간 투자에 최근 몇 년간의 투자가 집중해 왔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아요. 둘째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 통계를 살펴보면은 지난 2년간 미국의 하위 50% 소득 계층의 소득이 배가 뛰었어요. 근래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현상이에요. 코로나의 반대급부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에서 정말 엄청난 규모의 현금 지원을 단행하였고 계속적으로 이로 인해 하위 50%의 소득이 의미 있게 증가되었다는 것이죠. 그 증가된 소득은 소비 진작으로 바로 이어졌어요. 그로 인해 미국 온라인 리테일러들은 호시절을 보낼 수 있었고 아마존 역시 비즈니스 확산에 집중을 했고, 하지만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급격한 자본 통제를 통한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소비 패턴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는 전제가 튀어나왔고, 이제 당연하게도 오버 커미트먼트의 문제가 미국에서는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은 이러한 인위적이고 임시적인 소득 증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물류시장 역시 끝없이 확대되는 소비에 방점을 둔
오버 커미트먼트를 하지 않은 것이고, 저는 이걸 이제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게, 뭐 일례로 쿠팡이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쿠팡뿐만 아니라 CJ, 삼성, 수많은 그리고 로컬 3PL들이 저희 리츠의 모든 공간을 100% 쓰고 있고, 여기서 이제 100%란 말은 단순 occupancy가 100%이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임대차가 확보된 공간 안에서의 오퍼레이션이 100% 돌아가고 있다. 즉 공간에 로스가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뭐 둘 다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수도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공실률이 지금 1.5%에서 3% 정도, 뭐 어느 파켓에 가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비춰봤을 때 자연 공실에 준하거나 못 미치는 수준으로 면적이 쓰여지고 있고, 임차인 시장의 수요는 아직도 매우 활발하다. 이건 뭐 원칙론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한국 물류 부동산 시장, 적어도 서두에 말씀드린 지난 5년간 뭐 관점에서 봤을 때 놀라운 부분이, 저희가 처음으로 공급의 지연 및 위축이 목격되고 있고요. 신규 공간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 현상 역시 저희 이제 시장 플레이어들한테는 매우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허가 관련, 레귤레이션 관련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한 2년 정도 간의 기간에서 물류 공급이 활발해지고, 또 동시에 이제 수도권 지자체 레벨에서의 인허가가 어려워지고 있다, 뭐 지연되고 있다 등등의 많은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2022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로 많은 기관 투자가들과 그리고 개인 시행사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하 건축 면적 관련 규제, 소방 관련 증가 등 규제 등으로 인해서 물류부동산 사업의 사업성이 또 매우 악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지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덕트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다. 단위 면적당 생산성,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있다. 적어도 이제 공급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면 인허가 지원을 보자면은,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이제 시행 주체가 토지를 확보한 후에 인허가 만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브리지 파이낸싱을 단행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반론적으로는요. 그 인허가가 지연이 되고 혹은 이제 받지 못하게 되면은 브리지 파이낸싱 단계에서 차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기존 차입금 및 자본금의 대안이 막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현상은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는 금리 상승, 여신 위축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산될 것이고요. 저도 1, 2년 동안은. 또한 각종 규제들로 인해서 사업성 악화는 보다 장기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걸로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즉 시장으로의 자본 진입을 막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두 번째 부분은 공사비인데요. 공급 지연의 이제 보다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요인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이에요. 상호 면적 기준 작년 대비 거의 40% 이상의 가파른 공사비 상승이 직접 보여지고 있고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물류부동산 개발의 상대적 여파는 매우 높아요. 우선 전체 공사비에서 골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거, 사무, 판매 시설 대비 물류부동산은 아시겠지만 골조가 거의 100%예요. 토지 가격이 이미 매우 높은 도심에서 공급되는 주거, 사무, 판매 시설과는 달리 비도심권의 농지, 산지에서 개발되는 물류자산의 공사비 비중은 또 사업을 잘라서 봤을 때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작년 말부터 개시되어야 되는 대규모 물류자산 개발이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신규 사업들은 현재 시공사 확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프로젝트들이 홀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정되어 있는 미래 공급이 다 막히는 것이냐, 뭐 없어지는 것이냐, 이들 중 또 상당수는 아직도 아까 말씀드린 산업의 펀더멘탈 수요가 견실하고, 그리고 그 로케이션 자체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보기에는 언젠가는 재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금융구조, 자본 조달,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서 최소 2, 3년간의 여파가 시장에 있을 것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공급의 지연 감소가 지금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두 번째, 동시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임대소득이 의미 있는 수치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한국 물류 부동산, 기관 물류 부동산의 역사를 보면 의미가 있는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목도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 평균적으로 보자면 이제 통상적인 임대차가 연평균 1에서 2% 정도의 상승률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대차가 오버듀가 돼서 갱신 또는 대체될 때 추가적인 5에서 10% 정도의 상승을 현재까지는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5년간. 근데 계속된 공급으로 인해 이제 임대인 간의 가격 경쟁이 항상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공간의 절대량도 당시에는 문제였지만은 향후 예상되는 공급량조차도 계속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이제 경쟁적인 가격으로 임차를 유치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향후 공급의 차질이 이제 보다 명확하게 이제 시장에서 예견되고 있으니까 현재 시장은 빠르게 임대인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로케이션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15에서 20%에 가까운 임대료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이는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대차 안에서의 1, 2% 그리고 임대차 갱신될 때의 뭐 50%, 5%에서 10% 정도의 수준을 훨씬 벗어나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관 시장으로 진입 이후에 처음으로 보여지고 있는 유의미한 자산의 영업 가치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NOI, NAV, 본질적 가치의 상승은 이제까지는 실제 캡 레이트 컴프레션이 계속적으로 견인하고 있었던 시장의 모멘텀을 그와는 별도로 자산의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이 제고됨에 따라서 이제 이 마켓 자체가 또 좀 원동력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캡 레이트를 잠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공급도 지금 같은 패턴은 처음이고 소득도 지금 같은 패턴은 좀 처음인 것 같고 캡이 역시도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지난 5년 동안 이제 시장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캡 레이트이 계속적으로 컴프레스 되는 걸 봐왔죠.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지난 연말 이전까지 제가 한 12개 이상의 기간 트레이드된 자산들 10,000평 이상, 30,000평 이상, 50,000평 이상의 그 거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웃라이어들도 있지만은 시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한 캡 레이시 4%, 4 플랫 정도로 저희가 이제 예상을 직접 봤죠. 근데 6개월이 지났고 2021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이제 시장 선수들이 한국 물류 부동산의 캡은 4%에서 이제 further compression이 일어나서 최소한 3%대 중반으로는 진입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6월에 이제 저희가 기업 홍보 가려고 싱가포르 가기 전에 정말 실제 이제 클로징 된 딜들을 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볼륨 자체가 마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 있긴 있는데 이제 걔는 재개발 건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월 안에 아마 클로징 되는 수도권 지역 기간 간 거래가 한 2건 정도가 있는데 3.9, 4.0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고 예상을 했던 캡 컴프레션 자체는 없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6개월 전에 알고 있었던 4%대가 현재의 시장 굉장히 제한적인 이제 그 거래 카운트긴 하지만 이제 시장 거래 가격 수준이냐는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도 대체적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숨고르기냐 아니면은 이제까지는 이제 볼 수 없었던 익스펜션의 캡 익스프레션의 시작이냐 그거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기는 현재 단계로는 어려울 것 같고 보다 이제 원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산 가치에 주는 여파가 단순하죠. 캡을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운 부분은 아직도 그 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견실한 편이고 그리고 공급의 차질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자산 가치 그리고 자산의 임대 가치 또한
상승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다 이제 팩터인을 하게 되면은 자산의 명목 가치 자체가 뭐 훼손될 것이냐라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장 그 기관 투자자로서 관심이 가져지는 부분은 그 자산의 현금 창출 능력이 올라가고 캡 레이트 컴프레션이 일단은 멈춤에 따라서 투자의 척도가 IRR 플레이에서 캐시 온 캐시로 어느 정도는 이제 변하고 있고 변할 것이다라는 어썸션은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재까지는 이제 캐피탈 게인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임차인 확보도 없이 스페큘리티브 디벨롭먼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제 땅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일단 건물을 올려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수요가 있고 이게 소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맥락에서 국내외에 굉장히 많은 opportunistic 자본이 들어왔어요. 적어도 이제 물리 부동산 시장으로는. 근데 뭐 단순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이제 opportunistic 자본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단기간 자산의 명목 가치 상승, 캡 컴프레션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짓고 예를 들어서 준공이 끝나지 않더라도 1년 후에는 최소한 뭐 50 베이시스 포인트 뭐 정도의 컴프레션이 있을 것이다. 즉 자산을 플립해도 내가 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이 그걸 또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기간 안에는 저렴한 금융 조달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둘 다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물리부동산 시장으로의 그 오퍼튜니스트 펀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뭐 살아남을 것인가, 퇴출될 것인가, 뭐 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좀 흥미가 가는 것 같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스펙 개발을 이끌었던 그 오퍼튜니스트 펀드가 향후 1, 2년간 시장에 나올 디스트레스 애셋들을 어느 정도 소화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브리지 파이낸싱 단계에서 인허가 등의 문제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대환 대출이 안 되는 마당에 이제 말씀드렸던 펀드들이 들어가서 뭐 15% 20% 이상의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제 캡 컴프레션 없이 디스카운트에 사서 제값에 판다라는 플레이를 어프로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부는 상당 부분 시장을 그 엑시트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부동산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그 value, 투자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 주체는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가 돌아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면에서 보자면 저도 이제 신문이나 뭐 다른 매거진 같은 거 읽어보면은 현재 주식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에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제 그로스 위주의 투자가 굉장히 이제 단기간에 그 실제 돈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없느냐 일단은 이제 그 value 맥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 역시도 최소한 앞으로 1, 2년간은 그 자본의 성격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 물리부동산 시장에서 를 많이 이제 좀 그 저기 뭐 예상될 수 있는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제 프레젠테이션은 거의 끝났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난 5년간은 물류부동산이라는 산업의 맥락 혹은 이제 부동산 자체의 이 캐릭터리스틱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이해와는 별도로 돈이 있으면은 되는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봤을 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캔달이 벌써 뭐 8, 9년 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컴패티티브 엣지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뭐 큰 이제 의미가 두각이 되지 않는 한 뭐 2, 3년간의 기간이 지나갔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제 많은 부분의 그 이 자본들이 적어도 국내 물류부동산 시장에서는 잠시 엑시스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안목을 가지고 정말 경쟁력 있는 임차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고 임대차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로컬 플레이어와도 그리고 로컬 인허가 그 기관들과도 이제 큰 문제 없이 인허가를
확보할 수 있고 토지를 확보할 수 있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인하우스 역량을 갖춘 그 장기 펀드들이 좀 더 경쟁적인 지위로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뭐 Q&A를 제 프레젠테이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슬라이드는 그 2개 정도를 더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저희 회사 소개이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맥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잠시 1분 동안 살펴보시자면 저희가 2022년 말에 자산 규모 1조 4조 원, 1.4조 원, 그리고 이제 에쿼티 기준으로 보면은 7천억 이상 규모로 11개 물류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하는 리츠로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상장 이후에 12개월 내에 당시 이제 국내 리츠 시장 역대 최대 규모인 하나 9천억 원의 규모 유상증자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 자산을 더 붙이게 되었고 지금은 총 18개 자산을 가지고 있는 퓨어플레이 그 물류 부동산 포트폴리오 리츠입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이것도 금방 끝낼게요. 지난주에 싱가포르를 갔다 와서 그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나 뵙지 못했던 북미, 유럽, 홍콩 이제 투자가들까지도 저희가 거의 한 30군데 정도를 한국에서 이제 줌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일단 한국 물류 시장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은 전무했어요. 아직도 미국과는 달리 이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물류부동산 시장의 확산 역시도 필요하다. 이제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ESR 캔들스퀘어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이 시장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펀더멘탈까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데 이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전체 이제 그 그림을 봤을 때 아마존이라는 지울 수 없는 약간 이제 우려 사항이 글로벌 관점에서는 있는 것 같고요. 당연하겠지만 이제 자본시장이 결국은 연말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단순하게 뭐 올라가냐 내려가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좀 더 이 비지빌리티 자체를 확보를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네, 저 김재정 부회장입니다. 우리 배 대표님께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말씀하시긴 한 것 같은데 제일 지금 요즘 궁금한 게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리츠 전반적인 그런 이슈가 되겠는데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심각한데 인플레이션이 되면 리츠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양쪽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금리 부담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예상이 되고 또 하나 렌트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되기 때문에 뭐 렌트가 올라가는 또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여튼 금년 말 그다음에 한 내년 정도까지 이 두 가지 그 상반되는 요인들의 어떤 효과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계속 돌아올 것이고요. 그리고 뭐 그 기간 안에 이제 저희가 현재 임대차 그 기간을 브레이크다운해서 보니까 이것도 물론 이제 저희 위치지만은 내년에 임대차가 만료되는 볼륨이 한 20%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단순 계산했을 때 이제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자산가치 2조 3천억, 4천억이니까요. 저희가 4천억 하면은 약 뭐 1조 이상의 로은 중에서 20%가 내년에 도래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내년 하반기로 진입을 하면서 현재 이제 아까 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마크 투 마켓 렌트 상승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해요. 물론 뭐 어느 시장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금리 상승 대비 시장에서의 임대 상승률이 항상 이제 뒤에서 따라오죠. 따라오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것이지만 저희 그 첫 번째 만기 도래 트란치가 내년 말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적절하게 이제 인컴 향상도 이제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 금리가 뭐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어느 시점에서 피크를 칠 것이다라고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반론적인 경우에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250bp에서 275bp 정도 플러스 이제 각 신용은행들의 스프레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한국 물류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그 올해 경험하는 20%의 상승률 역시도 임대료 상승의 굉장히 이제 시작에 이제 속해 있는 현상이라 일례로 북미나 특히나 뭐 영국이나 유럽이나 그리고 호주의 예를 보더라도 지난 2, 3년간 거의 2배까지 임대료 상승이 물류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공급과 뭐 시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 내년 말 정도에 우리 국내 물류부동산 시장에서의 뭐 그 1등급 기관 투자 물건에 대한 임대료 상승률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는 아마도 현재 목도하고 있는 20%는 상회하지 않을 것인가 하고 좀 조심스레 예상해 보고요.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부장님께서 이제 뭐 뿐만 아니라 투자 기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스 렌트하고 인플레이스 캐시플로는 괜찮다. 인플레이스 론도 내년도에 이제 만기가 도래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신규 투자건에 있어서는 결국은 급상승한 금리를 반영하는 프라이싱이 결정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규 물건을 당장 해서도 그 신규 물건들 역시도 지금 시장에서 뛰고 있는 20%의 임대료 상승을 100% 반영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걔네들도 이제 다 기존의 인플레이스 임대차가 웨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3, 4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의 금리 상승의 버퍼를 해줄 수 있는 프라이싱이 뭐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맥락하고 좀 괴를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이 위치라는 게 단기의 배당 성과가 물론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특히나 기관 투자가들한테 연기금이라는 돈의 성격이 많이 몰려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도요. 하지만은 저희가 리츠를 처음 이제 IPO 2년 전에 시켰을 때도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또 비교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일본 및 뭐 싱가포르에서의 부동산 리츠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투자가들은 지난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총 수익 그 토tal 리턴에서 15%에서 17% 이상의 게인을 일궈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그 배당 수익률에다가 또 굉장히 중요한 점은 현재 시장에서 아주 우량한 현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자산을 누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앞으로 1, 2년간의 캐시를 남들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주체가 또 누가 될 것인가 라는 부분도 리츠가 하나의 회사로 인식이 된다면 그리고 저는 이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단순 지금에 있는 자산이 뱉어내고 있는 현금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내년 내후년에 설비 시설을 투자하듯이 양질의 자산을 포착해서 또 투자가들한테 더 많은 현금 흐름을 가져줄 수 있는 그라운드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숙제도 항상 안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토탈 리턴의 이제 업사이드 부분을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이게 단순 수학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닙니다. 이게 뭐 cost of debt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는 말은 cost of equity가 올라간다는 말이죠. 즉 자본의 프라이싱 자체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이제 이 배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 자산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대적 조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뭐 단기 1년 그리고 뭐 2년 동안 그 이러한 여건 때문에 물류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도 그 디스트레스 애셋들이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 지난 1, 2개월 동안 또 저희 회사와 접촉돼서 뭐 검토가 요청이 되어 있는 그 디스트레스 시츄에이션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입지나 그 펀더멘탈의 경쟁력에 의해서 현재의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뭐 시장이 완만했을 때 우량 자산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이제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이제 그 리츠 주체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스트릭트리 금융 구조상으로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쌓아 올린 자산 매입가가 히스토리컬리만 봤을 때는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뭐 4캡, 4 초반 캡에서 굉장히 스프레드가 많아요. 즉 지금의 자산 가치는 저희 이제 한국 법상 저희가 매번 이거를 마크투마켓 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 가지고 있는 2조 3천억, 4천억이라는 자산 가치는 당시의 매입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리고 당시의 LTV 역시 기어링 레이쇼 역시도 당시 매입가를 대비해서 현재 46% 수준대로 맞춰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각 트렌치별로 리파이낸싱 시점이 도래할 때마다 이제 자산 이제 가치에 대한 그 리어프레이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LTV 버퍼가 발생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유증을 통한 그 캐피탈 레이징을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새로운 그 신규 신주를 발생을 시켜서 그만큼의 디비던드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발생 이제 할 수 있는 그 LTV 버퍼를 통한 이제 그 대출을 조달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일례를 들어서 디스트레스 시츄에이션에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 역시도 기존에 있는 또 주주들한테도 에퀴티가 올라가는 상황 없이 또 이제 배당을 또 좀 더 넓혀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해칭을 저희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법 세종의 김중환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께 각각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일단 먼저 우리 베르트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물류 시설에 있어서의 평가를 이제 캔들스퀘어가 이루어낸 가치가 이제 절대적 규모와 효율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효율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규모적 효율성을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차별화된 효율성을 가지고 접근해서 말씀해 주신 건지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먼저 예, 먼저 그 이제 효율성이라는 부분은 자산 레벨에서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자산 레벨에서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뭐 단순한 부분들이 물리적 부분들이 있죠. 일단 기존의 300평, 500평 지난 10년 이전에 개발되었던 이제 공급이 되었던 300평, 500평짜리 단층 물류센터 혹은 이제 복층이지만은 결국은 뭐 이제 직접 접한 액세스 없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시설들이 공급되었고 자산 레벨에서의 통폐합이라 하면 그런 이제 그 이 플로우 플레인 자체를 300평, 500평에서 3,000평, 5,000평, 10,000평 정도의 단일 플로우 플레이트를 가져갈 수 있고 직접 접안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플로우 디자인 자체가 접안을 하고 물건을 이제 넣고 나왔을 때 실제 얼마나 그 동선의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뭐게 제공이 된다면은 즉 어느 수준 이상만 된다면은 자산 레벨에서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는 보장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물류 프로세스를 전체를 봤을 때 그러면 어디서 돈을 제일 많이 잡아먹냐라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100원의 그 어떤 상품의 100원의 물류 비용이 이제 총합해서 든다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는 그래도 물건의 보관 이제 적재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한 20원, 25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이제
결국 교통비, 유류비 그리고 뭐 이제 사람 관련 이제 인건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물류를 해야 되는 이커머스나 3PL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20원을 내야 되는 그 저장과 보관, 유통, 그러니까 즉 장소에 대한 비용이 느는 부분이 P&L을 봤을 때 뭐 타격이 클 것인가 아니면은 그 80원 내는 부분에 대한 증가가 타격이 클 것인가를 당연히 먼저 이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분산이 되어 있었던 fragmented market이라는 전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fragmented asset들을 통폐합해 가지고 지금 이제 생성되고 있는 용인, 이천, 뭐 안성 등지의 그 주요 클러스터에 자기 자산을 담을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큰 비용 절감 여부를 그 확정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례로 이제 저희 뭐 단일 센터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이 저희만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이천 지역에 4개, 5개 이상의 센터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더 이상의 10만 평짜리, 15만 평짜리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각각의 3천 평짜리, 5천 평짜리 물론 그것도 이제 넓지만은 그 공간들을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되고 결국은 거기에 이제 소장 한두 명만 붙이는 양상 그리고 한 트럭이 그 이천의 클러스터 안에서 조금만 돌아다녀도 대부분의 물건들을 놓고 이제 쌓고 유통시키기 좋은 구조로 갈 수가 있는데 즉 이제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이 분산되어 있고 비효율적인 공간 안에서의 동선 효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80%의 이제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3PL의 효율성이 지금 굉장히 제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제하고는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이제 ESG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이부영 이사님께서도 이제 ESG 지수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돌아오는 이제 여러 가지 제한 제재들 때문에 대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리츠라는 것도 하나의 부동산 투자 관련된 회사이고 그 자산 규모가 한 2조 4천 때문에 사실 작은 규모의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 물류업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과 그다음에 전략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좀 예전부터 좀 드리고 싶었는데 혹시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번 주제로 맞지는 않지만 그 물류도 부동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개발 부분에 대한 ESG 관련 이제 적용 사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적어도 이제 이만 보자면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저희 자산의 대부분이 결국은 ESR 캔달 스퀘어라는 스폰서가 개발하고 안정화시킨 자산들, 직접 개발하고 안정화시킨 자산들을 이제 담아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이제 스폰서 사이드에서 개발했던 뭐 고양 자산 및 뭐 부천 자산 등등의 경우에는 그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 단계에서 이제 그 자산 자체에 대한 미드 골드 인증을 이제 뭐 획득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 매년 이제 그래스비에서 그 하고 있는 아시아 그 인더스트리얼 디벨로퍼 랭킹에서도 최고 점수를 2년 연속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리츠 사이드에 와서는 저희가 그 결과물을 받게 됐고 저희 오퍼레이션 사이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이제 올해 그 3, 4분기 정도에 종결되는 각각 그 이제 그래스피와 같은 랭킹에서 저희가 적용시킬 수 있는 항목들을 이미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리츠들은 제가 디테일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래도 이제 물류 부동산 사업자, 운영자의 지위에서는 아마 국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발빠르게 ESG 관련 그 적용 사항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또 관련 리포트도 매년 이제 발간할 수 있는 역량을 뭐 당장 단기간 내에 저희가 좀 발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ESG에서 또 SG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각각의 지수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SG 관련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 저희가 근래 느끼고 있는 점은
이것도 이제 ESG라는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성숙해질수록 이 랭킹의 표준화가 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법상에는 위치가 저희 같은 이제 위트 매니지먼트에 의해서 즉 제3자 위탁 관리 업체로부터 이제 위탁 관리되는 페이퍼 컴퍼니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또 이제 어떤 회사 및 뭐 평가 지수에서는 이게 이제 3자로 형식상 절연되다 보니까 그럼 페이퍼에서는 예를 들어서 SG가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실제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어차피 저희도 ESR이라는 이제 글로벌 펀드의 일원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제 위트 매니지먼트의 SG 부분이 적용되는 지수와 평가 시스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평가 시스템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또 시장 나름대로의 통합 표준화 정도가 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짧게는 올해 말 그리고 또 조금 더 길게는 내년부터 리포트는 발간하고 짧게는 올해 말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이제 랭킹 시스템에 이제 주주와 투자가분들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릭스 코리아 투자자분의 기성입니다. 저는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샌들스퀘어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산을 편입을 1, 2년 동안 계속 진행해 나가실 건지 아니면 기존 유지를 하실 그런 계획이신지 그런 것과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 물류보다는 요즘 거치기 상승을 해야 기존 물류 쪽으로 좀 투자하는 좀 경향이 강한데 기존 물류를 편입하는 것과 새로 개발하는 것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그것들 만약 개발을 한다 그러면 요즘 용인과 이천이 인허가 문제 때문에 신규 공급이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천 지역이라든지 왼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지향점은 작년에 이제 9천억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을 했고 리츠라는 거는 돈이 애플 때 애플로 이제 자산 편입에 쓰여지는 거니까 저희한테 신규로 들어온 자산이 9천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매년 최소 5천억에서 1조 정도의 규모의 자산 편입은 항상 검토 계획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많은 질문이 있었던 자본시장의 맥락과는 또 별도로 저희가 주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본시장은 결국은 돈을 모으려면은 자본시장에서 그 정도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실제 계획을 항상 매년 앞으로 3, 4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고 있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수치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평수로 따지면은 약 한 30만 평 조금 넘는 규모의 연면적을 저희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 30만 평 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한 70%에서 75% 정도가 저희 스폰서 사이드에서 직접 개발하고 운영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자산이 이제 저희가 리츠에서 직접 시장으로 나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3자가 개발해서 안정화시킨 자산들을 저희가 수위를 확보해서 편입을 시키는 7대3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트레스 상황들을 이용한 부가가치를 더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질문은 한편으로 보면은 리츠가 직접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담을 수 있는 기회의 비율이 좀 더 많아질 것이냐 안 많아질 것이냐의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가용한 옵션들이 있기는 한데 그걸 감안했을 때는 네 앞으로 1, 2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7대3, 8대2의 비율이 좀 더 탄력적으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ESR 캔달 스퀘어라는 모 회사가 개발하고 안정시키는 자산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이 클래스에서는 자산 클래스에서는 가장 프라임한 자산이 이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당 자산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우리가 많이 예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렇다면 그리고 또 모회사 역시도 개발의 주체로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트레스 시츄에이션이 오지 않는 게 굉장히 두터운 에쿼티를 가지고 항상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는 사업 주체이다 보니까 저희가 40% 이상의 에쿼티를 항상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 구조적으로 봤을 때 디스트레스 시츄에이션으로 들어가기 힘든 개발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회사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나머지 좀 더 저희가 포착할 수 있는 기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third party 마켓에서의 뭐 30%, 25% 비율을 조금 더 이제 타격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을 저희가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퀘션은 용인 이천 등지, 뭐 기타 이제 수도권 등지에서 인허가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뭐 tertiary 마켓으로 인정하고 있던 뭐 시장으로 진입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 게 뭐 일례를 들자면은 이제 저희 포트폴리오만 보자면 대략 한 80% 넘는 비율이 현재 수도권 안에서의 전통적인 물류 클러스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부산 경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은 경남 지역 나름의 굉장히 이제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의 물류를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인앤아웃이 부산에서 이루어져서 경부선을 타고 수도권으로 올라온 다음에 다시 서울과 나머지 지역으로 이제 유통이 되는, 그게 이제 정방향 물류거든요. 이제 큰 그림을 생각했을 때는 두 지역에 저희가 이 존재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아직도 그 모회사 단계에서도 그렇고 저희 리치 단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산 경남 지역의 시장을 개척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이제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큰 존재, 퍼스트 무버였고 지금도 이제 비기스트 무버인데를 가지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에 저희가 뭐 큰 존재감이 없었던 인천 등지의 지역에 들어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저희 인천 혹은 뭐 아주 서부 경기 권역에서의 투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천시장은 아시다시피 지난 뭐 3년 동안 또 가장 많은 또 자본이 투입되었던, 그리고 많은 개발이 예정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저희도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저희도 좀 관망은 아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숫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많은 부분이 일반론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개발 비용에 따른, 즉 토지비 상승 및 공사비 상승에 따른 한편으로 좀 인위적인 제품들이 구성이 되었다. 인천에서는 그러면은 실제 이제 수요와는 또 별도로 이게 이제 오버스펙이 되고 또 이제 공급이 이제 수요에 정확하게 오버랩되지 않는 제품들이 뭐 몇몇이 있다 정도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좀 더 선별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인천뿐만 아니라 용인, 이천을 제외하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5년, 6년 이전에 공격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마켓들이 이미 메인스트림이 됐어요. 네, 뭐 안성이 굉장히 큰 또 뭐 example일 것 같고, 여주의 일부분 또 경쟁력이 있는 소재지가 있고 또 여주의 어떤 파켓은 또 경쟁력이 없는 파켓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인허가의 어려움에 따라서 개발 형태 역시도 이전에 어떤 지역에 분명히 공급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전통 클러스터 부산 경남 이외에는 좀 굉장히 선별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